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큰 폭의 반등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는 1.6%대, 나스닥과 S&P 500은 2%대로 오르면서 지난 3월 7일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증시 전체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표는 좋지 않았는데요.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3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급등했습니다만 투자자들은 저가 매력에 주목하는 양상 그리고 또 시장 내 숏포지션의 청산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입니다. 이미 반영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는 큰 자극이 되지 못했고요. 자, 이번 주 AI 컨퍼런스를 앞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 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양시장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죠.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선 순매도를 나타냈고 코스닥이 매수 우위를 보여줬죠. 코스피가 소폭 하락했고 코스닥은 1.5% 올랐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한 SK하이닉스 20만 원대를 회복했고요. 또 미국의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한다는 소식에 LNG 사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스관 테마로 꼽히는 관광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말 사이 큰 변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은 어떨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채권과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 연준 FOMC를 비롯해서 일본, 영국, 중국이 기준금리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과 국채 수익률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처럼 모두 상승했습니다. 셧다운 우려도 해소됐고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도 없었던 만큼 3대 지수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트럼프 관세 정책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이 상승세가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1.66% 뛰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13%, 2.61% 오르면서 대선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모두 폭등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5% 넘게 뛰어올랐는데요. 엔비디아의 위탁 생산업체 폭스콘이 이번 분기 AI 관련 수요가 2배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17일부터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인데 이를 앞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외에도 나머지 기업들도 대부분 2%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그동안 급락세를 보였던 메타와 테슬라 모두 3%가량 올랐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이슈들도 짚어보면 지난 금요일 시장에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걱정했던 우려들이 해소된 덕분이었는데요. 우선 미국 정부는 셧다운을 가까스로 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트럼프에게 예산 지출에 대한 결정권을 더 많이 주는 내용이 담긴 데다가 야당인 민주당에서 도지의 행보에 반발하며 임시 예산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셧다운 시한 전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셧다운되지 않도록 투표할 것이라면서 협조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잠하게 있었던 점도 시장에는 호재였습니다. 월가에 저명한 경제학자 에드 야데니는 금요일장은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았다면서 만일 앞으로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해서 엄포를 내놓았음에도 주가가 오른다면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는 데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공개된 지표는 호재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심리가 또다시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시간대에 따르면 3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57.9로 집계되면서 전달 대비 크게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월가가 주목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4.3%에서 이번 달에는 4.9%로 상승했고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5%에서 3.9%로 치솟았습니다. 이번 장기 기대는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죠.
물론 이번 조사 결과도 당파에 따라서 조사 격차가 크게 벌어지긴 했지만 미시간대 측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당파를 초월해 거의 모든 인구 통계에서 소비 심리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가 단기간에 너무 과매도됐던 만큼 투자자들은 이 같은 지표를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외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 데다가 독일 국채 수익률이 5천억 유로의 특별 예산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큰 폭으로 오른 영향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4%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7%포인트 뛰었습니다. 국제유가도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에 대해 에너지 제재를 강화한 데다가 러시아가 휴전안에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유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67달러, 70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가장 핵심 일정은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릴 3월 FOMC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새롭게 나올 경제전망 요약과 점도표인데요. 최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올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어떻게 변화했을지 주시해야겠고요. 또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나 횟수의 변화가 있는지도 체크해봐야겠습니다. 그 외에 주시할 만한 지표는 2월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지난 1월에 소매 판매가 계절적 요인과 LA 화재 등의 이유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월 지표는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만일 이번에도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의해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목해볼 만한 기업 이슈로는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엔비디아 연례 기술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인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젠스망 CEO는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와 루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들 속에서 이번 주 뉴욕 증시가 주말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가 막을 올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개막하는데요. 올해 주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AI와 가속 컴퓨팅입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과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양자 컴퓨팅, 그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의 역할이 어떻게 제시될지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둘째 날 예정된 젠슨 황씨의 기조연설입니다. 내년 출시할 차세대 GPU 시리즈 루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해 GTC에서 공개한 최신 GPU 블랙웰의 성능을 향상시킨 블랙웰 울트라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기 때문에 HBM 공급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이 높고요. 또 올해 행사에선 처음으로 양자의 날을 진행합니다. 젠슨 CEO는 양자 컴퓨팅 업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패널 토론에 참여해 양자 컴퓨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할 계획인데요. 중국 딥시크 쇼크 이후 여는 첫 쇼케이스가 최근에 회의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바이두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2종을 출시했습니다. 출원 모델 어니 X1과 멀티모달 모델 어니 4.5를 동시에 선보였는데요. 사측은 어니 X1의 경우 일상적 대화와 복잡한 계산, 논리적 추론 같은 분야에서 탁월하다며 딥시크 R1 모델과 동등한 성능을 절반 가격으로 제공하겠다 강조했고요. 텍스트부터 비디오, 이미지와 음성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니 4.5는 오픈 AI의 최신 GPT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연초 딥시크 열풍에 고무돼 AI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름을 받고 중국 빅테크들은 곳간을 활짝 열고 있고요. 치솟는 기대감에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홍콩 항생테크 지수는 최근 4년 만에 6,000선을 넘어서면서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올 들어 상승률은 40%에 육박하고 항생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수익률 역시 같은 기간 30%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 Y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코드명 E41로 불리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기존 모델 Y보다 더 작은 차체 약 20% 더 저렴한 차량을 준비 중이고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형 모델 Y는 우선 중국 시장에 중점적으로 공급될 계획이지만 향후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도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던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최근 치고 올라오는 중국 토종업체들을 비롯해서 머스크 리스크까지 부각되자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판매된 차량은 3만여 대에 그쳐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심지어 안방인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급격히 미끄러지면서 회사의 주가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새 모델 Y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친가상자산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가운데 가상자산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섹스가 우리 돈 3천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등 가상자산과 함께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투자 플랫폼 로빈후드의 주식, 가상자산 기반의 인덱스 펀드 등 다양하게 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 입성 전 대부분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가상자산 정책 책임자로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과는 비교되는 행보입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란 가상자산 기업을 설립하고 또 취임 전에는 오피셜 트럼프라는 밈 코인을 발행하기도 했고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여러 인사들도 가상자산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2차 전지주가 날아올랐는데요.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캐즘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삼성 SDI는 미국 GM과의 합작 법인에 투자하고 유럽 헝가리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또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시설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주주 반발이 거세지면서 삼성 SDI의 주가는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업계에는 투자 확대라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관련주가 뛰어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MOT가 23.45% 시세 분출했고 메가터치도 10.82%, CIS와 유일에너테크 9% 넘게 올랐고 아바코도 6.63% 상승했습니다. 로봇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구글 딥마인드가 AI가 현실 세계에서 사람처럼 추론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돕는 로보틱스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의 주력 AI 모델인 제미나이 2.0을 기반으로 로봇 분야에 중점을 둔 AI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와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을 공개했는데요.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보다 정교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 개발을 지원하고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은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로봇 제조업체들이 AI 추론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연된 영상에서 종이 접기와 덩크슛 등을 하는 것을 보면 좀 더 정밀한 행동과 주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구글의 로보틱스 모델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점차 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큐렉소가 14.6% 올랐고 T-로보틱스 12%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핀텔과 유진 로봇은 7% 넘게 올랐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5.88% 강세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화세미텍이 동맹을 맺으면서 반도체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양사는 HBM의 핵심 장비인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식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최대 기업인 SK와 한화 간 AI 메모리 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서 올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HBM의 수요가 탄탄할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도 점차 오르고 있다는 점도 호재인데요. 지난해 PC와 스마트폰에 쓰이는 범용 메모리는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로 공급 과잉에 시달렸고 또 올해 역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2분기가 되면 PC와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 회복으로 범용 메모리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반도체 업계 전반이 호조를 보일 거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한화비전 12.75%, 코미코와 넥스틴도 12% 넘게 상승했고요. RS 오토메이션 11.83%, DI도 9.74%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투사주도 급증했는데요. 메타가 퓨리오사 AI 인수를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메타가 최근 1조 2천억 원 규모의 최종 제안서를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퓨리오사 AI의 주요 투자사인 DSC 인베스트먼트가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단행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M&A가 성사된다면 DSC 인베스트먼트는 초기 투자자로서 높은 엑시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퓨리오사 AI의 창업자인 백준호 대표이사와 정부의 승인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는 만큼 향후 상황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DSC 인베스트먼트 18.76%, TS 인베스트먼트는 7% 넘게 올랐고 대선 창투와 플랜티넷 또 SV 인베스트먼트 모두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증시 대비 선방했지만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약세였고 코스닥만 상승했는데요. 삼성 SDI가 불러온 나비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I의 유상 증자 소식에 외국인들이 2차 전지 대형주를 팔아내면서 코스피 쪽이 약했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면서 코스닥이 오른 겁니다. 이번 주 흐름은 어떨까요? 워낙 많은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확인하시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0.3% 하락했고 코스닥은 1.6%나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향해 관세 부과 위협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쪽은 약세였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의 수가 하락 종목보다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의 하락은 키워드로 말씀드린 삼성 SDI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양시장 흐름이 정반대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도 2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하며 지수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700억 원 넘는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2,70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대형주 흐름이 다소 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4% 추가 상승했고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4.1% 하락했는데요. 삼성 SDI의 유상증자로 2차 전지 전반의 하방 압력이 가해진 영향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차와 네이버 등도 1%, 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상승부를 킨 곳이 더 많았습니다. 대체로 제약 바이오 쪽이 강했는데요. 알테오젠이 4.5%, 삼천당제약이 2% 가까이, 코오롱 티슈진 5.5%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4%대 강세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HLB만 2%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보합이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453원 8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섰지만 달러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상승은 제한됐습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독일의 경기 부양책이 급물살을 타며 오른 유로화에 연동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다시 안정이 되면서 역외 환율 1,451원대로 레벨을 낮췄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약세로 문을 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이 주말 사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 수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만큼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속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할 키워드는 기준금리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우선 수요일에 일본이, 목요일에 미국과 영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중국도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합니다. 이 중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서 나올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와 경제 전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를 현지 시간 17일부터 개최합니다. 18일에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이 있겠고 목요일에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퀀텀 데이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해 GTC 2024 행사 직후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이 큰 폭의 상승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도체 섹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드라이룸 전문 기업인 CK솔루션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신규 상장했던 서울보증보험이 공모가 대비 23% 상승 마감했었는데 오늘 새내기주 주가 추이도 확인하시죠. 한편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영향인데요. 이번 주 엔비디아 퀀텀 데이도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양자 컴퓨팅 관련주 상승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거래 종목이 100개 더 늘어나서 110개사가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시총 상위 5개 종목 거래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DB손해보험 0.21% 강세로 현재 거래가 95,100원입니다. S-오일이 0.51% 상승하면서 5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D현대입니다. 1.2%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75,600원. LG생활건강보합인 가운데 NH투자증권은 0.3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4,540원대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5개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케어젠입니다. 1.5%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7,050원. 파크시스템즈가 보합으로 20만 500원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1.4%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47,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젠이 지금 10개 종목 중에선 유일하게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0.2% 약세로 현재 거래가 24,600원입니다. 또 원익 IPS는 1.15%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6,300원으로 집계됩니다. 지금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반등했습니다. 저가 메리트가 부각됐는데 이미 반등한 국내 증시에 또 훈풍을 가져다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엔비디아 GTC와 미국, 일본 등의 기준금리 결정까지는 어느 정도 관망 심리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오늘 시장 판단은 어떨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주식 정보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뉴욕 증시가 후반에 그래도 다행히 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좀 시원스러운 반등이었는데 뭐 백악관에서 뭔가 추가 관세 발표가 없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또 가격 조정이 10%가량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보여줄 시점이어서 또 반등을 보여준 건지 뭐 사실 이유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지표는 그다지 좋지 못했잖아요. 지표는 안 좋았죠. 예. 지표는 안 좋았는데 월가에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CNBC에서 아예 그렇게 보도를 아예 했죠. 보도를 예. 그렇게 했고 우리 또 뭐 굿모닝 마켓에서 야데니 대표의 네. 말도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 다음번에 또 혹시나 관세 관련해서 무슨 엄포가 나오는데도 시장이 오르면은 바닥 네. 잡은 거다. 아, 뭐 그런 식으로까지. 근데 사실 주요한 종목들 그리고 뭐 나스닥 종합 지수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은 어쨌거나 금요일 날 그 급반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티스트들은 눈이 반짝할 만한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전부 그래요? 아래꼬리가 달려가지고 네. 단기간에 많이 급락한 상황에서 과매도 국면에서 아래꼬리가 달리니까 근데 지금 또 모르겠어요. 지금 지수선물 흐름은 또 약하네요. 여전히 변동성은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금요일까지도 장이 빠지고 뉴욕장 뭐 위클리로 이렇게 낙폭을 크게 했으면은 좀 월요일 방송 부담스러우셨겠다 우리 대표님. 그죠? 근데 뭐 벌써 이런 지가 한 2달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단기 변동성은 이제 좀 피크아웃을 하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변동성은? 물론 네.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 제가 볼 때 한 4월 2일까지는 보편 상호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세팅이 되는 네, 시간 네, 아니겠어요? 네. 그때까지 좀 차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뭐 하루에 지난주 월요일은 사실 저는 뭐 해묵은 얘기가 돼버렸지만 이해가 안 되는 하락장이었거든요. 하루에 막 4%씩 빠지는 네네. 주말에 대통령이 뭐 나 경기 그냥 뭐 나 몰라 뭐 이런 식의 멘트에 그렇게까지 반응할 시장은 아니었지만 네. 그런 시장은 이제는 조금 벗어나는 단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좀 지표를 좀 볼게요. 지금 미시간대 3월 소비자 심리지수 나왔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나왔잖아요. 좀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네네. 뭐 미시간 컨슈머 예. 그 인덱스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뭐 컨피던스 인덱스, 익스펙테이션스 인덱스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근데 네네. 아주 안 좋았죠. 그러게요.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는 많이 떴고 네. 뭐 심리 지표 기대 지수는 또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뭐 관세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잡금에 관세가 모든 그 지수를 다 덮어버리는 지금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초 기저성하고 맞물려서 이게 뭐 당연히 이런 심리 지표들은 당연히 안 좋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번 주에 저희도 뭐 유럽이라든가 조금 가미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큰 흐름에는 큰 아직은 뭐 대세의 지장은 없다. 펀더멘털 입각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1년 미시간대 그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빨강색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쑥 떨어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네. 미국 같으면 이 지표라는 게 공화당 지지자들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예,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파티선 퍼셉션이라고 하는데 네.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그렇게 100% 신뢰할 만한 지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거는 무슨 뭐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한 설문조사보다도 트럼프가 정당 좋으니 지지도하고 트럼프가 비슷한. 좋으니 나쁘니 무슨 네. 뭐 지지율 그래프 같습니다. 네. 공화당 쪽에서는 저렇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떨어지는 만큼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봐야 되고 민주당에서는 인플레이션 엄청 올라갈 거야라고 예상하는 거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당파성이 여기도 좀 당파성이 예,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제가 늘 뭐 이미 해먹은 표현이지만 네. 이런 기대 지표 또는 심리 지표가 예. 펀더멘탈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지난 2년 적어도 네. 2년 동안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크게 이렇게 향후에 이제 방향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어찌됐건 사실 그동안 이제 뭔가 소프트 데이터 심리 지표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네, 주셨으니까. 저희는 그런 입장을 아직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예. 3월 NFIB 스몰 비즈니스 인덱스라고 그래서 네. 중소기업 낙관 지수라고 네, 네, 하잖아요. 네. 한 달 전에 이제 이게 103, 104 수준까지 가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 근데 지난주에 발표된 게 103에서 101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101로 떨어졌지만 뭐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아주 센 수준에서 아직 머물러 있고요. 이것도 역시 그 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이고 우리가 또 지금 이제 관세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관세의 망령 때문에 우리가 이 하드 데이터를 좀 등한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3월 12일 날 13일 날 발표된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네네. 생산자 물가지수 예쁘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 데이터, 하드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노동시장 졸투 보고서 발표됐죠. 지난주 3월 11일 날 아주 뭐 저는 노동시장은 적어도 지금 골디락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자발적 퇴직 늘어났고 구인 공고, 채용률, 구인 숫자 늘어났고 해고 수도 줄었고 그러니까 자발적 퇴직이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건 독특하게 자발적 퇴직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잡 마켓에서 네.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졸투 보고서 고용 시장 아주 좋게 나왔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 날 노동시장을 실시간으로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보시면 그 22만 2천 건 지난주에 네. 22만 건으로 좀 줄었고 예. 사실은 컨티닝 잡 리스 클레임이라고 그래서 2주 연속 실업자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난주보다 살짝 떴는데 그거조차도 숫자가 190만 건에서 189만 7천 건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지난 목요일 날 187만 건이니까 이것도 하향 그러니까 줄어드는 숫자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노동시장 양호한 상황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기대 심리라든가 이게 소프트 데이터하고는 다르게 하드 데이터는 아직은 괜찮다. 물론 조금 길게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1월, 2월 수치들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물가라든가 또 수입 물가 이런 거에 되려면 2월 걸 반영하는 이제 3월 걸부터 봐야죠. 저희가 뭐 대답을 회피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 반영이 되는 이제 3월 걸까지 봐야 뭐 물론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또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 네네. 발표되잖아요. 지난달에 소매 판매 많이 꺾여서 그렇죠. 우려했지만 그 일주일 있다 발표된 실제 가장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 PCE는 또 꺾였지만 또 개인 소득이 늘어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2월 달 아마 이번 주 발표된 소매 판매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살짝 그런 어떤 시황들이 보이거든요.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진짜 바닥을 갖다가 확인하고 또 올라가는 건지 이렇게 좀 조정 장세에서 어느 정도 들쭉날쭉하는 거기서의 기술적 반등 차원인지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서로 논란들이 많다는 얘기죠. 각자 이제 보는 시각은 다르겠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변동성 구간이라고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낙관주의자입니다. 네. 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대팀은 좀 기술적인 대팀 아닌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잦아들지는 않을 텐데 이 강도, 그러니까 뭐 하루에 4%씩 빠지고 뭐 예. 이런 시장은 이제는 좀 지나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은 좀 들고요. 예. 뭐 여전히 4월 2일까지가 이제 적당한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금요일 날 또 재밌는 게 아까 소개시켜 주셨지만 척슈머 예. 또 마찬가지였고 뭐 예산안 이런 것들도 일단 한숨은 돌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펀더멘털에 관련된 이런 소식들은 그래도 아직은 뭐 여전히 뭐 긍정적인 예.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 그리고 야데니 설립자께서 아까 소개해 주셨던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 했을 때 그때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르면 그걸 바닥이다라는 게 참 이런 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글쎄. 느낌을 좀 들죠. 그러니까요. 네. 예. 적당한 이제 차피한 시장은 뭐 4월 2일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될 건데 그 강도 또는 정말 어이없는 이런 하락장은 이제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주로 본 이제 시큐지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네. 그런 것들 보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 말씀하셨죠. 변동성은 좀 잦아드는 시장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주 한 주간만 봐서는 금요일 날 그렇게 반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결국 주간으로 하락 마감이고
우리 코스닥은 뭐 한 0.9%가 넘으니까 1% 가까운 상승 마감이고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좋고 중국은 더 좋고 네. 뭐 이런 상황이 유럽도 좋고요. 유럽도 좋고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분위기가 보면은 오늘 아침에 개장하면은 우리 국내장에서 미국장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면은 그러겠죠. 바로 그때가 또 좀 줄일 타임이다. 이런 또 얘기들이 또 많아요. 그런 표현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좀 결여라 할까? 예. 아직은 이 관세라는 방정이 지배하고 있다. 셀더 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현지에서는. 셀드 립이라고 그래. 립이 이렇게 단기로 확 도약한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이제 바이 더 딥. 맞으면 사라는데 이제 반대로 셀더 립 확 떴을 때 이렇게 좀 팔아라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아직은 좀 여전히 관세가 지배하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시기라는 것이죠. 이게 뭐 중장기적인 어떤 저점이다라고 우리가 마음 놓기에는 아직은 좀 네. 앞서 스큐지수 말씀 주셨으니까 그래도 스큐지수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요거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프 좀 보실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장 변동성을 보는 빅스 지수라는 게 있고, 빅스 지수는 다시 소개해드리지만 S&P 500의 종가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빅스 지수가 많이 떴다가 빅스 지수조차도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가장 설명력이 향후에 그 시장 한 달 정도의 내재 변동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스큐 지수입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이걸 보고 있는데 굉장히 설명력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 소개해드렸지만 그 생소하시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옵션 시장에서 외가격, 그러니까 상승 방향이든 하락 방향이든 굉장히 그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매도자들이 옵션이나 풋옵션을 걸어 놓는다는 얘기죠. 이제 그 매매량을 가지고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한 달 정도의 내재 변동성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지금 그래프 보시는 대로 가장 그 오른편에 스파이크를 쭉 하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동성의 강도는 좀 이제 잦아드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뭐 다행입니다만 그때 그 말씀 드린 이후로 이제 금요일 날 좀 반등을 해줬으니까 단기 어떤 그 극심한 변동성은 이제 좀 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건 좀 내피셜입니다만 이 관세에 대한 것도 이제는 추가적인 어떤 악재, 새로운 어떤 내용은 다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더 최악의 어떤 관세 관련한 뉴스라는 것은 아까 이미 이것도 해묵은 소식이 돼버렸죠. 4월 2일 날 큰 거 온다 준비해라 지금 하워드 러트닉이라든가 스카페 센터라든가 이분 트럼프도 계속 미리 지금 워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리시프로컬 그때 관세라고 해서 보편 관세를 그냥 지금 현재가 미국이 실제로 전 거래국에 때리고 있는 관세 수준이 2.2%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주까지 한 8.9%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래요. 뭐 25%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니까 그거를 제가 볼 때 한 12%에서 13%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과연 지난주에 나온 보고서가 이게 지금 모든 수입품에 대한 미국 평균 가치에서 빨강색이 보편 상호관세를 때렸을 때 한 12%까지 되지 않겠냐라고 현지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 파운데이션 자료를 갖고 그 보고서가 나와서 JP모건에서 나왔었는데 이 정도가 이제 그 어떤 관세에 대한 뭐 새로운 뉴스 이게 이제 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흔들렸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저점 형성하고 조금 올랐다가 실제 이 관세가 이제 이 성장률이라든가 뭐 실제 소비라든가 이런 거에 펀더멘탈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올해 한 중반 이후 지나면 실제 이제 경기도 좀 훼손되는 구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일기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고요. 그걸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좀 전에 나왔던 저 자막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더 이상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갈취당하지 않겠다 하는 이 표현 이걸 이렇게 보면은 그냥 뉴스 대충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저 소리야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그렇게 무슨 깡패처럼 행하면서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게 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보니까 관세율 적용하는 게 미국이 사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당하고 있었더만요.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 아까 설명드렸는데 2.2%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4% 평균 부과하고 있고 인도가 13%, 브라질이 6점 몇 프로인가 하여튼 5점 몇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울어진 조건에서 이제까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래? 미국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어 싶을 정도로 그래 되는데 어쨌거나 참 이래 보면은 후보 시절도 그렇고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렇고 어떤 언론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을 보면은 굉장히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똑같이 해도 보면은 아주 좀 묘하게 속된 표현으로 꽈서 표현도 꽈서. 하고 헤드라인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인데 저는 그런데 휘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업종별로도 좀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서 오히려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많이 빠졌던 쪽을 한번 들여다볼까 싶은 네, 생각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한 7, 8% 정도 YTD로 상승을 하는 추세였는데 지난주에 또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하는 게 빨간색을 보시면 되고요. YTD 연초 이후 수익률이니까 에너지나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부동산이 그나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주까지 S&P 500이 연초 이후로 한 12%, 13% 정도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쯤이 이제는 낙폭이 좀 컸던 업종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하고 있고 네. 그중에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중소형하고 부동산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낙폭이 컸던 섹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전체 섹터 자체가 한 4, 5% 정도 됐었는데 예. 이게 지금 1.43% 떨어졌으니까 일주일 만에 한 3, 4% 떨어진 것이죠. 이제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부동산이.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주까지 이제 10년물 금리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추세였기 때문에 직격탄을 좀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뭐 일주일, 한 달 갖고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6개월, 1년 볼 때 저는 부동산 중소형이 올해 연말에 가면 좀 웃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생각난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실제로 효과라는 그 당근, 호재라고 하는 것이 규제 완화라든가 그 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영향을 미치는 올 6월까지 합의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감세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든지 어떤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뭐 여름 정도 한 3, 4분기 정도부터 이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중소형 부동산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이 되팀 폭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소비가 진짜 금년 들어서 제일 낙폭이 크네요. 네, 그렇죠. 아주 뭐 저 심하게 이미 빠졌죠. 이미 소비라는 게 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 불안해 그러니까 많이 줄이는 것이죠. 하기야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저녁에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 택시 하나 부를까 하다가 이렇게 찍어보고 예상 요금 보면은 에이 마 전철 타고 들어가지 싶고 네. 커피 한 잔을 뽑아도 이제 4,000원, 5,000원짜리 커피보다 3,000원대, 2,000원대 매장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소프트 데이터, 소비자 심리 이런 데 이제 나타나는 거고. 오늘 밤에는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 것 같던데 2월. 아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소매 판매 평년 수준으로 회복을 할 거다라고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참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해요. 왜냐 그에도 불구하고 지지난주죠 PC 물가 발표되면서 같이 발표된 PC 개인 소비 지출은 네. 떨어졌지만 개인 소비는 또 개인 소득은 늘어났단 말이죠. 네. 인컴은 또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의 여력은 여전히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달 것까지는 연초의 어떤 뭐 계절성, 뭐 한파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면 이번에 오늘 나오는 지표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회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연준이 이제 수요일 날 화수 이틀 해서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이제 결과를 봅니다만 지금 연준이 이번에 움직일까요? 동결하겠죠. 동결. 네, 저는 시장에서 동결할 한 거고 5월, 있고. 6월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예. 그때 실제로 뭐 하락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정도가 타이밍이라고 봐야죠. 그 제롬 파월이 작년에도 계속 그런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했고 네. 그 다음에 greater confidence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이제 정책을 움직이는 분들이 한 달 한 달 데이터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적어도 한 1, 4분기 월수로는 한 2, 3개월 정도 보고 이게 추세라고 확신이 들 때 반응을 하는 게 또 그게 신뢰성 있는 정책 행보 아니겠어요? 그 차원에서 보면 한 5월, 6월 정도가
뭐 내린다고 하면 이제 그때가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이번 주 목요일 날 중요한 것은 이제 SEP라고 해서 그 갑자기 영화 생각이 하여튼 경제 전망 데이터를 발표를 하잖아요.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네. 3, 6, 9, 12 네 차례 발표하면서 네. 나플라도 그때 전도표도 같이 발표하는데 올해 작년 12월 달 전도표는 올해 금리 한 2차례 인하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 스탠스 또는 거기서 한 2~3차례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경제가 좀 훼손이 되면 더 인하할 수 있어라는 점이 찍히겠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온다거나 또 이 경제 실질 경제 GDP 성장률 포인트하고 PCE 물가를 같이 또 예상 테이블이 발표된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중시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늘 그렇지만 제롬 파월이 이제 이 회의하고 나서 미디어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경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 노동시장도 괜찮고 이런 멘트가 나와주면 아마 주식시장은 거기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할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이제 또 독일 쪽 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독일 쪽 상황을 좀 저희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긴 예. 하지만 실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부진은 예, 하긴 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GDP를 분해할 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에서 이 정부 지출 부분이 독일이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 EU 지금 뭐 한 30몇 개 회원국일 거예요. 네네. EU의 재정 준칙이라고 그래서 GDP의 3% 미만으로 재정 적자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공통된 규정이 있고 네. 그 중에 독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연간 정부 부채를 GDP 대비 0.35% 이상 늘리면 안 된다라고 아주 그 타이트하게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둬가면서 이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를 더 향후 12년간 5천억 유로 정도 특별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기로 책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벌써 얼마입니까? 연간으로 해도 뭐 몇백 조씩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어떤 훈풍 내지는 그보다도 빨리 오는 관련 기업들의 관련 산업의 성장세는 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사무실 이제 가면 네. 이제 매매를 좀 반영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쪽 분야를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독일 쪽 방산기업 쪽이요. 예, 방산이든 뭐 소비 부분이든 소비, 산업 부분이든 예, 그렇게 좀 반영을 할 생각이고 네.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차트 보시면 재밌는 게 트럼프가 지금 저는 왜 이 단기 변동성에 이제 피크아웃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네. 정상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이 관세를 갖고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진짜 뭘 위해서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예. 실제 재정 수입을 재정 적자를 좀 줄이고 쓸도를 좀 뭐 줄이자. 뭐 이게 큰 대명제라고 하면 이제 국가별로 지역별로는 EU한테는 뭘 원할 거냐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나토잖아요. 그렇죠. 나토에서 회원국들이 왼쪽에서 보시는 차트가 나토 회원국들이 독일부터 시작해서 GDP 대비 쓰고 있는 국방비 지출 현황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독일이 2.1%에 불과해요. 3%가 넘지 않거든요. 네. 네. 가운데 파이 차트 보시면 미국이 지금 754 빌리언을 쓰고 있다는 게 이게 GDP 대비 한 3.6%, 3.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토 유럽 국가들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야 니네 지금 뭐 잘해야 1%, 2% 쓰고 있는데 조금 더 늘려라.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나토 국방비 소요되는 비용 중에 미국이 거기에 70%를 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그 좀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거 다 안 쓸 테니까 니네가 다 써도 아니고 조금 분배를 하자.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독일 소개도 아까 드렸고 네. EU 전체적으로도 회원국들이 지금 연간 향후 한 10년 동안 최소 8천억 유로를 쓰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 아니겠나.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 관세 관련한 막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아니 지금 저 원으로 나온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미국의 그 국방비 부담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게요. 예전에는 이제 냉전이라든가 러시아 억제 이런 것 때문에 네. 미국이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죠. 그때 소개해드렸던 대로 2010년 당시가 이 FTA가 막 유행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 시대가 정원을 구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사실 각자 도생으로 간 패러다임이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큰 흐름에서 보면 미국도 이제 사실 2015년도부터 저는 미국이 유일하게 아팠던 구석이 에너지 자립을 자주고 이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국도 우리가 가서 막 이거 다 막아줄게 이럴 필요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정치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스탠스의 지금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EU나 뭐 그 젤렌스키 막 그 네. 이벤트 있고 나서 영국이 다 소집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야 이제 우리가 이거 지원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지원해줄 합의를 갖고 그 패키지를 갖고 미국에 가서 합의하자. 여전히 패권은 미국이라는 건데 네. 그 전에 이미 8천억 쓰기로 했고 독일 그 보수적이었던 독일도 국방비 쓰기로 했고 이게 트럼프가 진정 원하는 그림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 것이죠. 네. 물론 이 큰 흐름에 뭐 캐나다나 멕시코 경제 규모가 일단 게임이 안 되고요. EU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 요 앞 그래프일 텐데 예. 미국이 지금 754 빌리언을 쓰고 있는데 나토 전체가 쓰고 있는 비용 여기서 규모가 미국이 353 어디예요? 빌리언입니다. 이 파 차트에서는 왼쪽 파 차트에서 미국은 안 나옵니다. 안 나토 나왔고. EU 국가들이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 오른쪽에 지금 파이 차트 보이시잖아요. 예. 754.7 빌리언 저게 2024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쓰고 있는 나토에 쓰고 있는 국방비 지출 규모입니다. 아, 미국이 연한 쓰고 하늘색. 네네. 그 파이에서 연한 하늘색 말씀하신 네네네. 거죠. 예. 그런데 같은 나토 회원국들 전체 합이 353 빌리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기울어진 조건이라는 것이죠. 아.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제가 절대 친 트럼프 아닙니다. 트럼프를 두둔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예. 트럼프가 그렇게 계속 니네 써라 나 나토 탈퇴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견 이해되는 그러게요.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돈을 저렇게 썼으면은 나토가 어떻게 보면은 냉전의 산물인데 옛날 소련이 있을 때 그 소련의 어떤 유럽 쪽으로 계속 그 진출을 막아보기 위해서 나토를 했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뚝 떨어져 있는 대서양 건너 떨어져 있는 미국이 돈을 저만큼 대고 있다. 그러면은 뭐 딴 거 있습니까? 세상 원리. 내가 돈 이만큼 태우는데 너희들 내 말 들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안 듣겠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네. 8천억 최소 쓰겠다. 쓰겠다. 이제 5천억 말 듣게 쓰겠다.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그래서 트럼프 효과라고 봐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정말 시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 강한 어떤 레토릭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게요.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2,58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5%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3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8%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6,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204,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3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9,6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1.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12,200,0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6,000원.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28%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70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5% 상승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 거래를 연속 강하게 좀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398,000원. 에코프로비엠 HLB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에코프로가 1%랑 예상되죠. 호가는 59,2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25,5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보합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 보합 예상됩니다. 코오롱티슈진이 0.58%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52,000원. 휴젤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333,000원. 클래시스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61,6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는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호가 분위기는 좋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네요. 예. 그렇죠. 아마 오늘 관건은 개장 초 찍었던 저 레벨을 갖다가 장중에 더 높여갈 수 있느냐 아니면 자꾸 이제 상승폭을 갖다가 좀 줄이면서 흘러가느냐 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올라가는 것도 외국인 매수로 가주면은 조금 더 뭐 튼튼한 지수 반등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또 이어가다 보니까 이 생각도 들어요, 대표님. 무슨 뭐 제국주의적 독재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막 쓰는데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 광폭 행보에. 근데 또 어떻게 좋게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수족관에 아니면 저 뭐 통영이나 무슨 뭐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오는 와중에 거기다 문어 한 마리나 메기 한 마리 넣으면 아주 그 화로해가 싱싱하다고. 매기 효과. 매기 효과. 그러니 지금 바이든 때 미국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거 집권하고 채 100일도 안 된 한 60일 됐나요? 이 사이에 지금 세상이 진짜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네. 독일이 돌아왔다 그러고 뭐 전부 다 흉내내더만요. 뭐 그레이트 어게인 다시 위대하게. 네, 네. 독일이 이제 돈 쓰겠다 그랬죠. 그리고 뭐 하니 미국에서는 돈줄 미국발 뭐 돈 유동성 공급은 이제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유럽 쪽에서 돈 좀 풀고 중국도 뭐 형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또 일요일인데 뭐 말은 화려하더만요. 뭐 꼭 당장 뭘 해낼 것 같이 뭔 소리가 싶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식인데 그러면은 야 유럽은 차트 보면 엄청 높은데도 대표님은 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구나. 조금 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중반부터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 전에는 사실 낮았어요. 네, 맞아요. 이제 네. 소장님 참 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 반가워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네. 작년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는 예. 거죠. 작년에 중국 시장, 유럽 시장. 예. 뭐 유럽 시장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근데 지금 트럼프가 딱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2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초 이후만 보면 좀 한 10몇 프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초부터 이미 여전히 10% 이상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트럼프 정부 입각하고 지금 한 2달 지난 상태에서 유럽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견조하고 있고 중국도 이번 중국도 보세요. 견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견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 덕은 아니겠지만 네. 트럼프 정부의 어떤 큰 스탠스가 예. 결국 이런 거죠. 이 패권 싸움에서 결국은 주적이 중국인데 이 중국하고의 사이를 벌려놓기 위해서 러시아를 우호적인 방향으로 그러면서 유럽한테는 스스로 이제 지킬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제공해줬고 뭐 계기를 제공해줬고 그거 덕분에 유럽 경기라든가 또는 뭐 국방비, 인프라 투자 하겠다고 했고 그걸 또 주식은 반영하는 것이고 네. 중국도 미국하고 이제 정말 저는 그래서 그 트럼프나 이 시진핑이 아주 그 고수끼리의 지금 신경전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뭐 유일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악재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통상 전쟁이든 그게 중간에 뭐 극적으로 합의를 하든 일기 때는 그랬었거든요. 네. 어쨌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내수 소비를 진작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때릴 건데 예. 이걸 이제 좀 방어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뭐 딥식이라는 것도 아주 그 어떤 뭐 큰 흐름의 어떤 한 지류라고 보는데 뭐 덕분이든 하여튼 중국 시장도 이제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꼭 트럼프의 어떤 이 스탠스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트럼프 때문에 올라갈 쪽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가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투자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지금 뭐 사실 미국 증시가 최근에 조정을 받은 그 원인으로 뭐 여러 가지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JP모건에서는 이게 헤지펀드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저도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헤지펀드들이 상당히 예.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헤지펀드들이 올해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헤지펀드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네네. 미국 헤지펀드 하우스들이니까 예. 시장을 잘못 봤어요 지금. 대부분의 헤지 전략들이 저희가 이제 57개 하부 운용 전략 중에 한 8개 정도의 헤지 전략을 쭉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성과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탔다는 거죠. 시장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쭉 빠져버렸지 아하.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 감마라고 하기도 하고 헤지 감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꾸로 걸어놨다가 이제 헤지펀드들이 자기네 포지션을 뉴트럴라이즈 하기 위해서 반대로 걸고 높게 걸고 뭐 이런 포지션들이 있단 말이죠. 가져 빠져버리니까 그걸 또 오히려 계속 팔아야 자기의 터지는 포지션이 중립화되거든요.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것 때문에 지금 더 빠지는 감이 실제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월가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현재 JP모건에서 이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지만 JP모건이 이렇게 네네. 실제 운용이나 펀드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런 데이터 굉장히 가공 잘하거든요. 예.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보를 예.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가장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탁 꺾여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매도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으로 다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롱 포지션을 바꾸는 그 헤지 펀드도 여러 이제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펀더멘털 롱숏 매니저들이 이렇게 롱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펀더멘털 움직임의 기준을 갖고 롱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친구들이 롱 포지션을 갖고 간다는 얘기는 이제 펀더멘털이라든가 뭐 가격 측면이든 시장을 좀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날 또 용수철 튀듯이 확 주식시장이 네. 떴고 네. 이런 해석들을 하는 쪽도 있다 하는 것을 네.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지표 얘기하고 실적 얘기합니다만 실제 하루하루의 어떤 그 꿈틀거리는 시장 움직임은 저 선수들이 그럼요. 선수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선수들 포지션이 뭐 몇백억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많을 땐 몇 조, 몇십 조까지 가지고 움직이니까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근데 네. 저 친구들도 가끔씩은 터진다는 거. 알겠습니다. 올연초에 터졌다는 거라는 말씀. 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1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좀 조정을 보였던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 많이 반등해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10%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내용들 나오면서 이제 과매도 구간이었죠. 그에 따라 좀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고 사실 이날 나온 지표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2년 만에 최저였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백악관에서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일단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어떤 출발인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5% 올라갑니다. 2,590, 코스닥도 0.84% 상승하면서 740선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8% 올라갑니다. 55,7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1.47% 오름세로 207,500원, LG에너지솔루션 지금 0.4% 상승하네요. 328,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올라갑니다. 16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흘 만에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지금 약보합입니다. 198,300원. 기아가 강보합권으로 99,700원이고 셀트리온 0.8%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187,6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상승하네요. 46,100원이고 네이버가 0.9% 오름세입니다. 21만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좋습니다. 2.5% 상승하면서 7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98% 상승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39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갑니다. 지금 0.7% 오름세로 11만 3,300원. 사흘 만에 반등이죠. HLB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만 5,4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지금 6거래일 만에 반등이네요. 에코프로가 0.5% 떨어집니다. 59,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6% 하락하면서 31만 6천원. 삼천당제약 오늘 0.57% 올라갑니다. 19만 2,500원으로 이틀 연속 상승세고요. 휴젤 0.4% 올라갑니다. 33만 1,500원. 코오롱 티슈지는 2.7% 떨어집니다. 5만 300원이고 클래시스가 0.4% 오름세로 6만 1,600원. 리가켄바이오 소폭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흐름 좋습니다. HBM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CXL 관련주 다 좋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앞서 보셨다시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DB하이텍도 오늘 4%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HBM 관련주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게요. 지금 DI가 6% 강세입니다. 13,900원, STI도 4% 이상 올라갑니다. 21,800원. 이오테크닉스 3.8% 올라갑니다. 14만 800원.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3% 오름세로 14,5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워투도 2% 올라갑니다. 그 밖에 지금 이오테크닉스 보셨고 MK전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1% 이상 올라가고 한미반도체 1.7% 상승하면서 8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YC 테크윙, PSK 홀딩스, KC텍 다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 섹터 다 좋습니다.
그리고 양자 쪽이 좋아요.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 반등을 좀 보여줬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한국 첨단 소재가 지금 14% 급등합니다. 7,150원 선, 그리고 KCS도 6.58% 올라가고요. 우리로, 코웨이버도 각각 3% 안팎으로 상승합니다. 1,367원, 6,140원이고요. 그 밖에 지금 한국 첨단 소재 보셨고, ALT도 2.9% 올라가고, 엑스게이트도 5.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차 전지 쪽도 좋아요. 특히 장비 쪽이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CK솔루션이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네, CK솔루션. 오늘 76% 급등합니다. 26,4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한빌레이저도 4% 올라가고요. 파인텍, 나인테크 모두 5%에서 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신시스템, 피롭틱스, DIT, 하늘반도체 다 올라갑니다. 자, 지금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271억 원 매수 우위,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4억 원, 76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74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02억 원, 33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 많이 사요. 지금 2,2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자, 오늘 달러 환율 정기장 마감 대비로 1원 80전 하락한 1,45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코스닥이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예. 또 지난주는 또 코스닥 열심히 사더니 외국인들이 지금은 또 그거 하고, 2,590 공방 여기서 2,600을 오늘 갈 수 있을 힘이 있을런지. 오늘 외국인이 국내 증시 대표하는 IT 섹터하고 반도체 쪽을 사주니까. IT 쪽. 삼성전자는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데, 예. 이제 두 번째로 121선 출하인데, 요게 지금 모양은 이쁘거든요. 딱 이동평균선들을 수렴했다가 한번 실패하고 지금 이제 열려고 하는데, 이제 열고 나면 이제 위가 휑해지면서 좀 매매하기가 편해지는 네. 구간이 올 것 같아가지고, 이 삼성 망한다는 얘기 참 오래됐는데, 대표님, 우리 국내 얘기는 좀처럼 안 하십니다만, 네. 별로 감동은 못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우리 업계나 국민들한테. 근데 주가는 더 빠질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사실 5만 원 초반 한 5만 3, 4천 원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드리면 좀 돌팔매를 맞을지 모르겠어요. 작년 여름에 네. 절대 그 비관론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같이 하시는 대표님의 친사촌 동생분께서 네. 퀄컴의 그 반도체 웨이퍼 담당 디렉터거든요. 네, 미국 네. 현지에. 예. 그분이 1년에 한두 번씩 아시아 순방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관련 회사들 이렇게 뭐 점검도 하고 네. 이런 거겠죠. 작년 여름에 같이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삼성전자를 만나지 않고 예. TSMC를 바로 만나러 간다. 그리고 바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조금 좀 슬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송이니까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그래서 그때 좀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처져 있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깊은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네. 뭐 현업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흔들흔들 하더니 그래도 한 5만 6천 원, 5만 7천 원 이렇게 왔다는 거는 그래도 뭐 저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표 회사니까. 잘 돼야 되죠. 네네. 예.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S&P 500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계절적으로 원래 3월 달이 조금 약세장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펀더멘털 리스트를 지향을 하긴 하지만 예. 연초 계절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제가 드린 말씀에 칼슨 인베스먼이 이런 그 재밌는 데이터들을 잘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네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 과거 20년의 S&P 500을 월별로 쭉 통계를 내보니까 3월 둘째 주가 가장 그 저점이었었다는 것이죠. 3월 둘째 주가. 네네. 지난주에. 그게 지난주지 않습니까? 아, 예. 물론 뭐 칼슨 인베스먼이 그 어떤 뭐 세력처럼 이러니까 또 이거 만들어내고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굉장히 큰 회사고요.
근데 우리가 2022년까지 굳이 볼 것도 없이 2023년, 2024년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2023년도에 연초 한 2, 3월 달, 3, 4월 달에서 14%인가 빠졌습니다. S&P 500이. 그때는 물론 그 실리콘밸리 은행들, 지방은행들 파동이 있으면서 빠졌다가 그 이후에 다 회복을 했고 그 해 가을에 또 한 번 한 8%, 7% 빠졌거든요. 그때 물가가 아직 덜 빠졌으니까 덜 안정됐으니까 금리 안 내려줄 거야. 이것 때문에. 그리고 2024년만 봐도 연초 2월, 3월 잘 기억나시겠지만 그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2번 합니다. 예. 그때 그래서 한 5, 6% 쑥 또 빠집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은 워낙 잘 기억하시겠죠. 엔캐리니 뭐니 이런 핑계를 댔지만 그때 또 일주일 만에 한 12%, 10% 빠지는 매년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이런 계절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계절성이 뿐만이 아니라 3월 달이 개인 소득세 납부 기간이고 미국에 9월 달이 또 법인세 납부 기간이란 말이죠. 예. 9월 달은 또 유대인들의 그 신년제라고 해서 로시아샤나라는 이런 계절성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만 보자 그러면 3, 4월이 이런 관세가 아니더라도 항상 계절적으로 약한 시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고려했을 때 아까 그 스큐 지수 같은 것도 아주 탄력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3월이 뭐 단기 바닥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걸 경제방송, 주식방송 갖다 이렇게 뭐 진행하기도 하고 뭐 패널로 나가기도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을 갖다 전망함에 있어가지고 정치적 상황 이걸 갖다가 빼고 다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뭐 개인 유튜브를 뭐 운영한다든지 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모든 채널에서 다 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완전 안고 없는 찐빵이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네. 우리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여파는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갈라져서는 이거는 대화와 설득의 차원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분명 중요할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가장 생각하고 중요한데 다들 언급은 안 하죠. 있습니다. 네. 서로 회피하고 이번 외면하고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도 않죠.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며칠, 몇 주, 몇 달 차원이 아닌 큰 갈림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일각의-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그 와중에 또 트럼프나 베센트나 메시지는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고통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 얘기고. 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이질적인 답변일 수도 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제 그럼 펀더멘탈을 월가에서 어떤 말씀드리는 코멘트를 나오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예. 스캇 베센트나 도널드 트럼프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죠. 네네. 아까 저기 소장님께서 요약해 예.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 좀 불안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바꿀 거고 네. 이건 정말 본격적인 게임이 되면 훨씬 더 큰 퀀텀 점프가 올 거야. 자본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네. 있고 제가 지난주에 조금 눈여겨봤던 게 마이크 윌슨이라고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전통 그동안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시장을 봤었던 하우스입니다. 저 친구는 좀 곰 진영이잖아요, 주로. 네네네. 네. 그런데 최근에 좀 이제 불리시하는 이쪽 견해로 바꾸고 있단 말이죠. 네. 이분이 지금 여러 얘기 중에 두 가지를 저는 포인트아웃을 하고 싶은데 3월 말경 정도가 지금 기업 실적 전망 자체도 안 좋아지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전망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거조차도 3월 말경에 달러 약세나 금리 하락이 이제 반영이 되면 네. 기업들의 EPS라든가 긍정적인 촉매가 될 거다 아마 그런 시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아주 그 비관론이었던 분도 3월 말 정도를 지금 시기적으로 네.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도 그런 그 정치 부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사실 FMC는 정책 부분이면서도 지난주에 왜 그 조금 말씀 주셨지만 정치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패드라는데 네. 우리가 패드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시장이 더 안 좋아지거나 펀더멘털이 더 훼손이 된다고 하면 가장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패드의 풋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뭐 쉽게 표현드려서 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해줘 버린다. 그럼 시장은 날아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아주 그 직접적인 긍정적인 조치가 하나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큰 문제 없다. 그리고 본인이 보는
그 5,500포인트가 지금 가장 저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갈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관적으로 볼 때 저점이 5,500인데 거기에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곧 이제 뭐 하락하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금리 하락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할 거다. 3월 말 정도 되면 그리고 페드 풋이 아직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드가 지금 정책 금리가 4.5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2년 전에 불과 0.25까지 내렸 수준이었습니다. 정책 금리가. 그럼 지금 여유 있게 봐도 4.2 정도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실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뭐 그 미국의 보고서가 페드 드라이 파우더라고 표현을 이미 하더라고요. 드라이 파우더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저런 걸 고려했을 때 일단 펀더멘털 체질 자체도 아직은 관세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지만 실제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그림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아까 우리가 노동시장도 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펀더멘털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는 주식시장 기본적으로 우상향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야, 지금 삼성전자가 대단합니다. 장중 5%도 막 찍고 저 종목이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 수렴 이후에 한번 이렇게 폭발적인 그걸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보이는데 외국인들 벌써 엄청 사죠. 지금 14분 지났는데 3,600개가 넘는 선물 매수.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작심한 듯이 덤빕니다만 이 와중에 저 마이클 윌슨이 조심해라 너희들 이거 가짜야 또 빠질 수 있어 이런 소리 해주면 좋겠구만. 왜냐하면 저도 이미 반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만 진반꿀이라고 뭐 오르니 내리니 이진우 반대로 하면 돈 된다고 반꿀 개념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만 이럴 때는 마이클 윌슨처럼 평소에 이렇게 베어리시한 뷰를 자주 얘기하던 사람은 계속 베어리시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저 양반이 또 오른다 하니까 또 찝찝하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강했던 뉴욕 증시를 따라 국내 증시도 양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대 반등세 보여줍니다. 1.23% 상승하면서 현재 2,597포인트, 2,600선 목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23%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현재 735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에 상크리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이 1,772억 원 장 초반부터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2,0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34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22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05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110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홀로 1,179억 원 사자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보시죠. 오늘은 전자제품과 반도체 장비, 반도체 쪽 그리고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도로와 철도 운송, 방송과 엔터, 석유와 가스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가 전 거래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정부가 양자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관련 주도주가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엔비디아, GTC, 퀀텀데이 기대감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한 영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한국 첨단 소재가 12%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7,030원입니다. ICTK가 7.3% 상승하며 거래가 14,230원. 아윈플러스도 5.4% 강세로 1,54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KCS가 5.78% 오름세로 13,180원. 파인텍도 5%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067원으로 집계됩니다.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기대감은 반도체 섹터 주가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AI 반도체 관련 업종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DI가 6.35% 강세로 현재 거래가 13,900원입니다. 이오테크닉스 6%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143,500원. STI가 3.35% 강세로 21,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4.39%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57,100원입니다. 더불어서 워트도 2.68% 상승세 보여주며 거래가 9,18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기술과 맞닿아 있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CXL 관련주 내에서는 삼성전자 여전히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1.7% 오름세로 16,770원에 거래됩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2.48%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4,440원. TLB가 4.59% 강세로 거래가 25,500원입니다. 더불어서 네오셈까지도 3% 넘게 상승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1,37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장비주들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드라이룸 전문 기업인 CK솔루션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는데 화려하게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41%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21,200원입니다. 더불어서 한빛레이저 6.43%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7,600원이고요. 덕산 테코피아가 3.56% 상승하며 26,150원, 파인텍 5.2% 강세입니다. 나인테크가 오늘 16%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615원으로 집계됩니다. 뉴욕 증시 급등에 따라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 시장, 코스피 오늘 2,600선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나스닥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따르는 TQQQ입니다. 지난주 5위였던 팔란티어를 밀어내고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지난 10일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4% 급락했죠. 이에 향후의 반등을 기대하고 서학개미가 저가 매수에 나섰는데요.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행보로 지수가 계속 빠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계속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4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지난주 엔비디아도 급락했었지만 그래도 이를 만회하듯이 또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에 서학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또 향후 전망도 좋습니다. 협력업체인 폭스콘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내놨는데요. 리우영 회장은 폭스콘의 2025년 AI 서버 매출이 1조 대만 달러를 초과할 거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시장은 향후 AI 칩 수요, 특히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올해도 강세를 유지할 거란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또 현재 시간 17일부터 열리는 GTC 2025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는 TSLL, 그리고 1위는 테슬라입니다. 서학개미는 특히 테슬라에 9억 달러 넘게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크게 빠졌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3월 10일 이후 4거래일간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판 종목 역시 테슬라인데 이처럼 테슬라를 향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혼재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가의 시선도 계속 어두운데요. JP모건에 이어 웰스파고도 목표 주가를 기존 135달러에서 130달러로 낮췄는데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해 2분기에 반등한다고 해도 연간 인도량 예상치가 2023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왕국을 꿈꾸는 인텔입니다.
3개월간 공석이었던 CEO 자리에 리프탄 전 케이던스 CEO가 임명됐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는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케이던스에서의 성공적인 경영 경험을 꼽았는데요. 리프탄 CEO는 주가를 이전 대비 32배나 상승시킨 바 있습니다. 또 인텔 이사회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인텔 사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벤처캐피털 월든 인터내셔널 회장으로서 미국과 아시아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네트워크 경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인텔의 AI 로드맵이 부재하고 또 거시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D.A. 데이비든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경기 침체기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꼽았습니다. 최근 관세 조치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도 악화되고 있는데요.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57.9로 2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MS가 M7 기업들 중 소비시장 노출도가 가장 낮아서 소비 둔화로부터 가장 적은 영향을 받을 거란 평가인데요. 현재 자본 지출 전략을 합리적으로 최적화하고 있고, 이는 향후 마진과 또 투자 자본 수익률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목표 주가는 $4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학개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엠러빈 소식입니다. 시티그룹은 50%의 확률로 주식 가치가 0이 될 확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최근 엠러빈은 공매도에 타깃이 되면서 광고 사기를 포함한 기타 의심스러운 비즈니스 관행에 관여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보고서와 더불어서 시장의 전반적인 모멘텀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또 공시 자료를 보면 이커머스 부문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변경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보면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100% 자사주 매입에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는데, 이에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모두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미 연준의 FOMC 그리고 BOJ, BOE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면서 모두 시선이 주목되고 있죠.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저희 관전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LS증권 우혜영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정민님께서 연준, BOJ, BOE 정도만 소개하셨습니다만 이번 주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금리 위크네요. 금리 주간이네요. 맞습니다. 별의별 나라들이 다 하네. 인도네시아, 무슨 뭐 브라질, 대만.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중국까지. 네. 중국은 기준금리라고 할 만한 게 아니고 그냥 LPR 발표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거랑 지준율이나 이런 지준율이나 것들, 그것도 거의 기준금리. 네. 이번 주 그러면 도대체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글로벌리하게 지금 움직임 자체가 물가가 좀 헤드라인 중심으로 반등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무역 정책 내지는 이민 정책, 규제 완화 이런 트럼프 정책이 각국의 통화 정책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 내지는 경제 전망치가 또 나올 텐데 네. 전망치가 바뀔지에 대한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지난 1월 달에 단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인하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제 인상에 대한 의지 내지는 시그널링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물가에 대한 움직임 내지는 임금에 대한 움직임들을 언급하면서 얘기할지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좀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물가에 대한 디스인플레에 대한 확신이 있을지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사실 미국
경기를 두고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리세션이냐 이런 뭐 흔히 말해서 뭐 S 공포, R 공포 이렇게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이 빨리 좀 금리 인하 단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미 연준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에서는 사실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지난 7일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불확실성 수준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 한 번 더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FOMC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시더라도 신중히 하겠다, 좀 인내심을 갖겠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왜 시장에서 침체에 대한 공포가 높아졌는가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내지는 최근에 뭐 경제지표, 소매 판매,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좀 빠르게 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이제 물가의 흐름들 내지는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상 불확실하고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월달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주목하는 건 이거겠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몇 번 정도로 지금 연준이 생각을 바꿀 것이냐. 점도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뭐 지금 연내 2번 정도로 연준에서 12월 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연내 인하에 대한 횟수가 지금 2번에서 3번으로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시장에 대한 생각이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그러한 생각에 부합하도록 점도표를 바꾼다면은 시장에서 뭐지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은 사실 1월 달 그 FOMC 이후로부터 바뀐 데이터가 많지 않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고 있는 무역 정책, 이 관세 정책이 뭐 유예되기도 하고 뭐 조정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회의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 물가나 경제에 대해서 미친 영향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스탠스를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기 뭐 썩어도 준치라고 네. 영국도 그래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미국이 5.5에서 4.5 인하 폭이. 예, 네. 인하 폭이 100bp 상단 기준으로 4.5인데 영국도 지금 보니까 4.5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맞습니다. 낮춰가지고 네. 이제 같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도 지금 인플레 지표는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물가가 조금 반등했습니다. 2.5에서 3.0%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네.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지난번 금리 인하 결정 당시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캐서린 만 위원이라고 가장 매파적인 위원으로 알려져 있는 위원이 있는데요. 이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인하 결정 당시에 빅스텝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매파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원들이 인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인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영국 경제가 어떠한지도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금리는 글로벌리하게 비슷합니다. 예. 미국하고 영국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경제 성장은 굉장히 다른 상태입니다. 미국은 뭐 견조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예. 영국은 지난해부터 조금 어려운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봤을 때도 미국하고 영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영국이 조금 더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가 좀 반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무역 정책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를 적용한다면은 좀 주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디스인플레 과정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판단하에 이번 결정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BOJ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엔화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역시 BOJ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있는데 지금 춘투가 변수라고 하던데요. 네, 춘투가 왜 중요하냐고 예. 하면요. 임금 상승률 결정이 되는 또 이벤트입니다. 네. 그래서 봄철에 이렇게 투쟁이라고 하는 이벤트인데요. 이제 노사 간의 협정, 노사 간에 몇 %를 인상을 해줄 거냐, 이 정도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랭고에서 발표된 예상되는 그 상승률이 5.46%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건 맞아요. 다만 노사에서 좀 주장했던 상승률은 6.09%거든요. 조금 예상에
영향에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대 중반대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고요. 지금 일본 물가가 4%입니다. 4%이기 때문에 물가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해준다는 거는 일본 은행에서 원하는 임금이 상승하고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이 이익이 많아지고 고용도 많이 하고 또 임금 소득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의 움직임들은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 동조화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춘투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지난 1월 달에 BOJ가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인상할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물가가 4%로 올라온 거는 조금 뭐랄까요, 우려스러운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이 물가가 기조적으로 흘러갈 거냐라고 한다면 서비스 물가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서비스 물가는 생각보다 무겁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조적인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물가의 상승률이 조금은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글로벌리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고조가 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섣불리 연달아 금리를 인상하기 좀 무리가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 성장률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0%대 뭐 중후반 정도가 잠재 성장률이 정도인데 그 정도 수준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또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인상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번 달에 연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한 2분기 지나서 3분기 정도부터는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영구원님, 네. 저기 보면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 국채 그 JGB가 네. 수익률이 마이너스도 가지 않았습니까? 유럽도 그랬습니다만 네, 예전에 참 그렇죠.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았었는데 네.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뭐 꼭 팬데믹 때문이 아니고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 도래하기 전에도 우리가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정책금리도 마이너스, 시장금리도 마이너스 가는 그런 희한한 세상을 살았다가 이제 벗어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한 4년 마이너스 하다가 2020년부터 한 5년 전부터 이제 다시 올라는 왔는데 얘가 지금 1.52%네요. 일본 JGB가. 네네네. 지금 0.5%잖아요. 기준금리요? 네, 맞습니다. BOJ가. 네. 몇 가지 좀 궁금해가지고 얘들은 왜 0.5% 정도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연준에서도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게 연준에서도 4.25에서 4.5 정도로 그렇죠. 범위를 예, 제시하다 범위를 보니까 제시해. 네, 그런 것처럼 목표로 하는 목표 금리가 있습니다. 네. 연준 같은 경우는 EFFR이라고 하는 예. 연방 기금 금리가 요 목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그 무담보 콜금리 레벨이 0.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제 운용을 하면은 되는 정책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뭐 2.5, 3.0이라고 말을 하지만 네. 사실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범위성으로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여력이 있는 느낌, 약간 운용 여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 범위에서 잘 움직이고 이 범위 정도에서 잘 적용이 된다면은 뭐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담보 콜금리 같은 경우가 데일리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예. 0.5 무조건적으로 타겟을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되면은 아니고? 매일매일 뭔가 운영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뭐 개입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일본 관련해서 하나 또 확인하고 싶은 거. 그동안에 BOJ 통화정책 얘기할 때 보면 YCC라 해서 수익률 곡선 네. 통제, 뭐 10년물 수익률이 몇 퍼센트 올라갈라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맞습니다. 억지로 사서 수익률을 떨어뜨리겠다. 이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다? 네, 지난해 다 폐기를 했습니다. 다 폐기했고. 네, 지난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인상할 때요. YCC를 네. 아예 폐기해버려가지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물 금리 내지는 단기물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을 타겟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지금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 0.5%이긴 합니다만은 1.5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BOJ에서 개입을 통해서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단에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과감하게 금리가 올라가고 급등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을 좀 쓰려면은 부채를 예.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예.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돼버리면 발행 금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아니, 않습니까? 0.5% 시절 대비 1.5%면 국비가 올라가고 보니까요. 3배예요. 이자비 맞습니다. 네네. 부담이. 그래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라도 추가적으로 금리가 급등하지 않도록 예. 뭔가 BOJ에서 다시금 뭐 국채 매입을 해서 YCC 다시 하지 않을까라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우에다 총재가 얘기했듯이 일본 국채 매입을 통해서 지금 국채는 매입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규모를 줄여나가고 예. 있는 것이지. 그거를 또 조정해가지고 조금 과감하게 금리 올라가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YCC의 제도입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채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미국채로 가던 돈들이 그냥 BOJ 일본 국채에 머물러도 되지 않습니까? 일본 돈들. 네,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나 내지는 엔캐리로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이제 미국채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라면은 네. 이제 바뀌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엔 조달 코스트 높아졌고 일본 금리도 조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용, 환비용이랑 그 플러스되는 이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일본에 머물러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근데 다만 절대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채가 한 4% 초반대 네.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 국채금리 1.5%에 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익률은 사실 일본보다는 미국이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 내 투자자는 사실 굳이 이제 엔 투자를 하기에는 매력은 없어 네. 보이지만 일본 네. 내부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있던 자금들 조달해서 갔다면은 이걸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되돌리는 게 아니라 굳이 미국채 사러 나가는 수요만 없어도 엔 약세가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을 것 강하지는 같아요. 않을 수도 네. 있다. 네네. 아니 그리고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미 국채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어떤 점을 더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걸로 보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경기 둔화 가능성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국채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셈법이 좀 복잡할 것 같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사실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채 금리가요. 특히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4.8까지 올라갔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4.2, 4.3 그래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빠졌는가? 당연히 작년부터 올라갔던 이유가 좀 과했던 요인이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물가를 급등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감 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내지는 트럼프가 재정 적자를 심화시켜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수급 부담도 생길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금리가 쫙 올랐었는데 지금은 또 네. 어떠한가라 보시면은 재무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가요. 네. 이전 분기랑 비슷하게 아마 한 2개 분기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발언처럼 사실 물가가 아니라 경제를 좀 둔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방향성이 아직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앵커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우려감이 지난 한 2, 3개월 전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장기채가 빠르게 떨어진 거거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전 조금 의심이 드는 게 이겁니다. 트럼프가 왜 굳이 경기에 대해서 자신 없는 얘기를 했는가? 네네. 금리를 못 올라가게 막으려는 거였나? 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 비자 부담이. 네, 2월 초에 베산티 재무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제 좀 억제하고 싶어하는 하락시키고 싶어하는 그 금리는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2월 초에 했었었는데 실제로 3월 중순 되니까 갑자기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를 억제하려는 느낌을 주는 뉘앙스를 펴고 네네. 있어요. 물론 실제로 미국 경제가 뭐 너무나 좋으냐라고 한다면 아니죠. 예. 둔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그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그 누구도 연준 내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갑자기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의심이 되는 거는 인위적으로 좀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럼 결국에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계속 그런 발언을 할 거고 연준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신중하게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금리보다 더 빠르게 금리가 떨어지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또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레벨에서 거의 한 박스권을 생각하시고 한 10bp 정도로 두고 위아래로 흘러가는 금리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려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면요.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사실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는 부분이야 됐고요. 추가적으로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건지 연내 인하 횟수를 정말 2번보다 더 많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연준 위원들이 이제 수긍을 하고 언급을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도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막 지나가 버려서 먼 옛날 얘기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진짜 최근에 희한한 세상을 살았거든요. 네.
얘가 금융위기 터지기 전만 해도 독일 국채 10년물, 그 푼트 10년물이 4.7, 4.8% 했는데 얘가 줄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2016년부터 한 22년까지 한 5, 6년을 갔다가 얘도 마이너스에 머물렀잖아요. 맞습니다. 수익률이. 네, 그 드라기가 뭐라도 한다 하던 그 시절에 맞습니다. 도대체 수익률이 아니 내가 채권을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돈이 더 나갈 수가 있는데도 이걸 왜 사 싶었는데 ECB가 계속 사주면서 돈 풀었으니까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그러면은 한 3년 전에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던 이게 지금 2.8, 2.9까지 왔으면은 독일 국채 계속 들고 있었던 사람은 큰일 났겠네요. 만약 그때 사고 그 당시에 샀으면은 샀으면은 금리 상승분을 따져봤을 때 가격은 굉장히 그 마이너스로 크게 갔을 수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갔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앞으로 독일 국채나 영국채나 뭐 유로존 쪽의 국채를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유로존은 결국에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다만 예. 최근에 금리가 급등한 이유가 국채 발행에 대한 좀 리스크 내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중심으로도 이제 재정 지출 좀 많이 나오면서 국채 발행 물량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리스크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저 오히려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움직임들이 오히려 유럽도 개선된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요. 이제 펀더멘탈만 놓고 보더라도 유로화의 강세 움직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유로존이 돈을 쓰더라도 이제 ECB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내리는 기조가 아마 연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10년물 금리든 2년물 금리든 전반적인 금리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급등을 했으니까 네.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겠죠. 예. 그래서 되게 좋은 그 매수 타이밍이라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독일 쪽에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경기가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로존 쪽 내지는 유로화 쪽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국방비 지출 늘리겠다고 독일이 이제 막 네. 앞장서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또 얘기가 유럽 공동채권. 네. 어떤 개념이에요? 공동채권이면? 이게 유로화를 쓰는 이제 유로존에. 유로존이지 않습니까? 유로존이 이제 재무는 그러니까 통화는 똑같이 유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유럽 의회 이런 애들이 쓰는 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한번 발행을 하자 공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존 국가 전체에 대해서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이거는 근데 매번 위기 때마다 내지는 이럴 때마다 이렇게 됐던 얘기들이긴 네.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도 유럽 공동체 발행해가지고 돈을 마련하자라는 예. 얘기 했었고요. 예전에도 2012, 13년도에도 아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유로존 쪽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ECB 쪽이나 내지는 뭐 유럽 의회 이쪽에서 돈을 쓰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실현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발행됐을 때 어떤 국가들이 어떤 비중으로 부담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네,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돈은 똑같이 쓰는데 뭐 특정 국가가 부담이 커지고 하면은 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만큼 유로존 쪽에 돈을 많이 쓰고 유로존 쪽에서 돈을 많이 집행하면서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하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요. 안 되더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외국인 엄청 많이 사네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선물에서 지금 6,000계약, 6,500계약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면 이거 10,000개 넘는 날인데, 그죠? 그러게요. 그리고 지수도 2,600 넘었고, 네. 삼성전자 지금 그냥 저항 구간 돌파하고 있고, 장이 일단 달리자 분위기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